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세계 20개 주요 증시 중에서 14곳이 최근 들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거나 혹은 그 주변에 있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가를 추정하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세계지수는 지난 주말 기준 사상 최고치인 794.957로 마감을 했는데요. 같은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4만 포인트 고지를 밟았습니다. 물론 S&P 500 지수나 나스닥도 사상 최고 기록을 연이어 경신 중에 있죠. 미국은 그나마 경제가 탄탄한 상황인데다가 빅테크 위주로 실적이 근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신고가라는 명찰이 그다지 어색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유럽은 디플레를 걱정할 정도로 경기가 그다지 좋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유럽 주가 지수인 유로스탁스 600은 올해 들어서만 10%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난 15일에는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프랑스 갸크 40, 영국 FTS 100, 독일 닥스 지수도 최근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개나 소나 역사적 신고가라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했을 텐데요. 신고가 돌파의 이유로서 주로 제시되고 있는 말이 ECB의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럼 일본의 니케이 225는요? 주가가 올해 들어서 16%나 상승하면서 역사적 최고치를 새로 찍었는데요. 일본도 금리를 내리겠다던가요? 반대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언제 올릴까를 두고 고민 중이잖아요. 인도의 선섹스 지수는요. 대만, 멕시코, 캐나다, 호주, 브라질 증시도 같은 이유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독특한 환경에 놓여 있는 소수의 나라를 제외한다면 경기가 좋든 혹은 좋지 않든 대부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 중입니다만 그 상승의 이유를 자꾸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거론해 드렸듯이 신고가 돌파의 이유는 물가 효과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이런 흐름은 당분간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투자 심리가 차갑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장 유명한 비관론자 중 한 사람인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결국 손을 들고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연말 기준 S&P 500 지수가 4,500포인트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기존의 주장을 꺾고 5,4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종전의 4,500포인트에 비해서는 무려 20%나 상향 조정되었다지만 현재 S&P 500 지수보다 고작 2% 정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비관론을 완전히 접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 목표치마저 수정하지 않고 기존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JP모건은 올해 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4,200포인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주가에서 20%는 더 떨어져야 적정 주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들뿐만 아니고 수많은 그룹급 인사들이 S&P 500 지수를 낮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들 중 상당 부분은 정부의 과도한 부채를 위기의 기폭제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는 최근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만간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완전히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계속 간과한다면 훨씬 더 불편해질 것이다. 팬데믹 기간 급격한 금리 인상과 감세,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시행 등으로 인해 적자폭이 커졌는데 어느 나라든 빚을 지면서 성장을 촉진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아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는 현재 미 정부의 누적 부채 규모를 34조 7천억 달러로 보도한 바 있고요. 미 의회 예산국에서도 GDP 대비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현재 96%인데 이것이 2030년에 가면 106%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회 예산국의 전망이 맞다면 이는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높아지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30년 후에는 이 GDP의 166%에 이를 것이다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도 덧붙였죠. 어떻습니까? 저의 생각과는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죠. 지난 3월 21일 방송에서 저는 고물가 시대에는 오히려 적절한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워낙 빠르게 소멸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 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화폐의 시간 가치 면에서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미 정부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속히 따돌려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적절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부채 수준이 적절하다는 증거는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100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만약 부채가 적정 수준이 아니었더라면 달러 가치는 이미 폭락했을 거예요. 저는 S&P 500 지수가 올해 안에 4,200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비관론자들이 했던 결정적 실수는 잠재 GDP를 고려하지 않았겠다는 점이에요. 지난 5월 9일 방송에서 거론해 드렸듯이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의 인구는 연간 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잠재 GDP는요, 주로 인구 증가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받는데요. 인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이고 향후 AI가 노동 생산성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모두 무시한 거죠. 물론 지금의 잣대로는 부채가 커 보입니다. 커요.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잠재 GDP가 커지기 때문에 GDP 대비 부채는 적절한 수준까지 하락해 있을 겁니다. 비관론자들은 단지 아이의 체중이 10kg 증가했다는 점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의 체중이 급증했으니 비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아이의 키가 10cm나 컸고 지금도 크고 있다는 점을 전혀 계산해 두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룹급 인사들의 생각이 암울하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어요. 투자 심리가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수준이 매우 부진합니다. 직전 고점이라면 2021년 7월에 기록했던 최고치 3,305포인트인데요. 이제 겨우 2,700포인트 주변에서 이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대비로 증시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때문이죠. 과거에는 중국의 공장 10개가 모두 잘 돌아갔어요.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내수에 쓰고 5개는 수출했었다면 지금은 3개밖에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을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멕시코, 인도 등 다른 곳으로 중국 공장을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재화는 남아돌 수밖에 없고요. 재화가 남아도니까 물가는 하락합니다. 중국은 고육지책으로 남아도는 물건들을 알리, 테무, 쉬인 등을 통해서 해외로 덤핑을 치려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이마저도 과잉 생산을 통해서 주변국들에게 악영향을 준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초저가 완제품을 대량 수출해서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면서 이른바 제2의 차이나 쇼크를 막기 위해서 우방국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어요. EU도 이르면 7월까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EU로 수출되는 중국 전기차 37%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 중국산 전기차는 정말 타격을 크게 받게 됩니다. 전기차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또 실직하게 되겠죠. 실직자가 많아지면 부동산 경기는 또 위축되겠죠. 실직자한테 부동산을 팔지는 않을 테니까요. 마치 지난 1985년도 이후에 플라자 협의 이후에 일본처럼 말입니다. 다만 올해 연초부터는 아주 조금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는 함부로 쓸 수 없었던 경기 부양책을 올해부터는 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중국은 그래 될 때까지 쏟아붓겠다 그런 식의 부양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죠. 그 덕에 최근에는 주가도 제법 견실한 흐름을 보였어요. 중국 때문에 못 오른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물론 숫자가 나올 때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도 조만간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중국 때문이 아니더라도 최근 우리네 수출 동향 그리고 기업 이익을 보면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코스피 기업 중에서 55%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기록한 반면 샥 비율은 27%에 불과했었거든요. 코스피 기업 실적이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제조업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조업의 매출은 올 2분기에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유는
한국 수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한국 수출은 563억 달러에 달했죠. 이는 2024년 1분기에 기록했던 월 평균 72조 6천억 원에 비해서 6.1%나 개선된 수치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수출 증가는 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전체 ICT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로 24% 증가했는데요. 그중에서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5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나오는 숫자만 보면 여전히 반도체가 주도주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5월에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살짝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장 금리가 높은 수준인데요.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에 취약하다고 분류되었던 섹터들이 거꾸로 약진하기 시작합니다. S&P 500 기준 50일 이평선을 상회하는 기업들의 비중을 보면 놀랍게도 금리에 가장 취약한 부동산 섹터가 무려 8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와닿을 만한 예를 들어보죠. 미국의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지난주 말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잖아요. 하지만 이번 상승장에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매그 세븐 주가가 이제 꺾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자는 건 아니고요. 잠시 쉬어가는 동안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매그 세븐이라도 주야장천 오를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익 배수를 맞추는 시간 조정이 필요하고 그 막간을 소외주들이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포트폴리오에 기존 반도체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화학 업종과 ESS를 추가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편입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분기 이익 동향을 보면 매출과 마진 모두 우호적이었어요. 섹터별로 보면 화학 소재, IT,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경기 소비재, 금융 순으로 높은 당기 순이익 달성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화학 소재 업종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무려 235%나 웃돌았다는 점이에요. 코스피 전체 업종 중에서 컨센서스 대비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건데요. 둘 중에 하나겠죠? 시장 컨센서스가 무척 낮았거나 혹은 최근 들어 장사가 무척 잘 되었거나. 사실 화학업종은 중국 관련주다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었어요. 중국이 워낙 경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화학업종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계속 낮아지고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경기가 돌아설 때까지 부양책을 쏟아붓겠다는 생각으로 연일 새로운 부양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의 최근 제조업 경기가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PMI 기준으로 2개월 연속 50을 상회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화학이나 철강 수출의 유의미한 수치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중국향 화학 수출 동향을 보면 220억 달러, 2년 만에 무려 24%나 감소했고요. 낮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까지의 누적 수출도 전년 동기 대비 고작 1.3% 증가에 그쳤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그냥 연율화하면 올해 중국향 화학 수출은 222억 달러로 예측되는데요. 그저 작년보다 아주 소폭 증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향 화학 수출과 관련된 유의미한 턴어라운드 정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나라 화학업종의 이익 서프라이즈는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실마리는 미국 수출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디리스킹하면서 미국 내에 공장을 짓는 이른바 리쇼링을 진행해 왔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화학 제품의 미국향 수출이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미국향 화학 제품의 수출 규모는 통상 중국 쪽으로 가는 것의 5분의 1 규모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리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이후로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해서는 2020년에 들어서면서 미국향 화학 수출은 92억 달러까지 상승합니다. 중국향 수출 규모의 42%까지 따라붙은 거예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국향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또다시
13%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수출 규모는 모두 139억 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이전 규모의 3배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화학업종들은 대중국 수출주다라는 그런 터울 때문에 주로 악재만 반영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미국 관련주이기도 한 만큼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관심 종목은 ESS 관련주입니다. 지난주에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AI 산업에서 중요한 칩에 대한 가뭄은 이제 끝났다. 이제 남은 변수는 전기에 대한 충분한 공급이다. 라고 말이죠. AI의 발전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빅테크들은 ESG에 충족하면서도 이 필요한 전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너지들은 태생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녁에는 해가 뜨지 않고 바람이 24시간 불 수는 없을 테니까요. 결국 낮 시간에 혹은 바람이 불 때 생산된 전력을 담아둘 그릇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ESS, 즉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달 30일 G7 정부는 기후에너지 환경 장관 성명을 통해서 2030년까지 ESS의 설치 규모를 기존보다 무려 6배나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전력 ESS 용량을 2022년 기준 230기가와트였던 것이 2030년까지 1,500기가와트까지 늘리자는 건데요. 그 외 주요국들도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ESS 보급을 위해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적절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력 시장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요즘 배터리 차량의 판매가 살짝 부진해졌죠. ESS에게는 원자재에 속하는 배터리 소재 가격도 참 많이 싸졌어요. 또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국내 ESS 업계에는 모처럼의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